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는 시사평론가 김민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맞절을 계속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좀 이 권위주의를 버리고 절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안녕. 아침 햇살 뭐 빛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어떤 데 나가면은 그거예요. 이렇게 와 누구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와 하고 박수 막 이렇게 쳐. 아침마당인가요? 둘이서 이렇게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네요. 아침마당은 KBS인데 좀 슬퍼지네요. 네. 뭐 방금 전에 권위주의 얘기했지만 오늘 신문을 본 그 후유증이 남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신문에서 전부 다 선거에서 참패한 윤석열 대통령 권위주의 벗어 던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논조가 진보적인 신문들은 거봐라 윤석열 대통령 불통이다. 독선이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경고장을 던졌다. 너네는 심판당했다. 국민들은 지금을 비상사태라고 보는 거야. 막 이런 논조인데 네. 보수 언론은 우리가 왜 졌을까? 그렇지. 반성하자. 왜 졌을까?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이고 권위주의적이었어. 이제는 좀 자유주의적인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뭐 이런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연속으로 선거에서 계속 패배하는 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그래서 뭐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이념 지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들춰보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기려면 다 끌어모을 수 있어야 돼.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러는데 어제 제가 또 다른 어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라디오 방송 이런 데 갔는데 네.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정치학과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 선거에 이념 구조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얼마나 반영됐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 이제 잠깐 물어보시던데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제가 그 정도의 식견이나 무슨 학문적 깊이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신문을 많이 보는 사람이지. 제가 여기 시청자분들하고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신문을 조금 많이 봤다. 그 주제에 여기서 제가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주제에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볼 때는 우리 유권자들이 난 진보기 때문에 난 일상의 모든 삶을 진보적으로 살고 모든 가치관은 난 하여튼 진보 이렇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상 어떤 응답을 나는 진보입니다라고 응답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그렇죠. 그냥 제가 볼 때는 내가 진보야라고 할 때는 어떤 보수에 속하는 보수 정치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는 보수의 어떤 아이콘 또는 보수적인 어떤 보수로 대표되는 어떤 상황, 조건, 뭐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저거 너무 싫어. 라고 생각할 때 난 진보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많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전 정권에서 예를 들면 전 정권에서 잠깐 이제 국민의힘에 바람이 불었잖아요. 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럴 때 그럴 때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약간 불만 있고 이럴 때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그게 싫어라고 하니까 난 보수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이거 보수 싫어. 나는 좀 진보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러면 그게 이제 이념적인 변화, 뭐 국민들의 이념의 변화라기보다는 정치가 잘못해서 결국은 거기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느끼지만 그냥 신문만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제가? 여느 교수 못지않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되는데요. 대학교 3년 다녔습니다. 근데 졸업은 못하고. 그걸 왜 얘기를 꺼내. 하여튼 우리가 이념정이 보통 근데 정치학계에서 연구 논문 쓴 거 보면은 이념정이 변했다고도 표현해요. 방금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그때 이제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국민들이 유권자들 층이 진보화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어떤 현상의 측면에서는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에 반사적인 어떤 혜택을 누렸다고 해야 되나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뭐야 이건 보수도 아니고 이건 보수라고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헷갈리고 보수 지지층이 지금 그런 거 뭐야 이거 보수가 뭐야 아닌가 이게 뭐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정체성까지 지금 모호해지는 이런 상황이 왔다. 근데 뭐 제가 또 하나만 여기서 이제 지금 이게 서두가 긴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런데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요
정체성이 의심돼도 정체성 논란이 안 생깁니다. 선거 분위기가 일단 좋으면. 지난번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제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유세 현장에 어떤 분이 이 태극기를 가방에 꽂고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보수 정당 후보의 그 유세장에 네. 분위기가 좋은데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언론 용어로 아 이분은 태극기 부대인가 봐 기자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냐라고 물었는데 네.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 전혀 그런 사람 아니다. 네. 근데 그렇겠는가? 아닐 거잖아요. 거기 그걸 꽂고 오셨으면은 이념지 영상으로는 굉장히 우측에 있는 분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말에 광화문 나가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예를 들면 보수정당 후보가 중도에 가까운 메시지를 막 발산하고 있으면은 만약에 선거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당신 민주당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 싫어. 이렇게 얘기할 건데 선거 분위기가 좋고 이길 것 같으니까 오히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그리고 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보수층에서 굳이 그런 정체성 논란도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안 싸우면 보수 지지층이 분열도 안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총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런 리더십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이해하는 하길래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신문도 이해 못 하고 있어. 참모들도 이해를 못 한다라고 조선일보가 지난번에 사설에 썼어요. 그 얘기들을 오늘 저희가 쭉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겨레 신문 1면부터 보여주십시오. 자, 한동훈 사태, 총리 용산 참모진 사의, 혼돈의 여건 이렇게 이제 1면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신문들도 다 사실 참모진들이나 총리가 사퇴하고 뭐 한동훈 위원장 사퇴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굳이 한겨레 신문 1면을 저희가 뽑은 이유는 혼돈의 여건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패배한 이후에 여권 자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혼돈에 빠져 있다라는 걸 일면 제목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거에 연장선이 될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원래 준비했던 건 아니지만 그 아래 하단의 기사 보시면 임계점 보여준 민심, 국정운영 비상사태로 본 것 이렇게 코멘트를 좀 달아놨는데요. 기사 아마 보이실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저러지? 도대체 이해가 도무지 되질 않아.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은 했어. 근데 뭔가 좀 모자라. 아니 192석을 범야권에 주고도 이거 조금 더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나 한쪽에서는 서늘하긴 했지만 그게 또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닌 것 같은 희한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기사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비상사태라고 판단한다 국민들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이제 강훈식 의원이 한 말이라는데 어떤 거냐면 의석수로만 보면은 지난 총선하고 이번 총선하고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는 의석수가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21대하고 같은 비슷한 구도가 그렇죠.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은 임기 어쨌든 정권 여당인 상황에서 정권 임기 후반에 치러진 선거인데다가 네.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정말 이거는 정부 여당에 힘을 좀 실어줘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네. 이런 효과가 나타난 선거였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정권은 2년을 넘었나요? 지금 2년을 지금 숫자 약해가지고 2년은 안 돼. 2년도 안 됐네. 그렇죠? 5월에 취임했으니까 횟수로 세 해째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렇죠. 네. 2년도 안 된 정권, 2년도 안 된 시점에 치른 총선에서 이렇게 의석을 몰아줬다는 거는 임기 후반부 코로나19 상황에 비한 그 정도에 비견되는 어떤 비상 상황이다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석을 이렇게 몰아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 차이는 엄청난 거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비상이 됐냐고요. 오로지 대통령 부부 탓이야 이렇게 오늘 신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의 표명 줄줄이 했다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그 총선 참패 결과 받아든 다음에 이관섭 비서실장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56글자더라고요. 이 딱 56글자를 얼굴도 안 내밀고 입장을 발표하는 게 이게 맞는가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오늘 뭐 저희가 얘기할 주제는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얘기를 하면서 계속 좀 저희가 첨언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입장 발표가 나온 지 20분 정도 지나서 오전 11시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이게 뭐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지난해 12월 26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107일 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하차를 한 셈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지휘부가 총선 패배 직후 일괄 사의를 지금 표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 그러니까 장동영 사무총장과 박정아 수석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도 지금 사퇴를 다 한 상황이고요.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의 표명을 했다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소식을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서 쭉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저희가 요 소식만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수습책을 만들 것인가에 관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신문은 동아일보 일면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시면은요, 윤 총리,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교체 가닥. 그러니까 쭉 다 사퇴 이렇게 해가지고 사퇴했다고 하고 사의 표명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가르마를 타줬다고 해야 되나요? 딱 정리를 좀 해준 게 동아일보였던 것 같고 하마평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사에 쭉 나와 있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하마평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 그만두면 누가 하는 누가 거냐? 대신하는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오느냐를 보면 과연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냐, 뭐가 좀 전환이 되는 거냐, 이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데 네. 동아일보의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는 거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그렇죠.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총리는 바뀌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후임 총리는 누구냐가 중요한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권영세 의원, 김병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뭐 무슨 정가의 보도야? 뭐 어디나 어느 자리나 뭐 얘기 나올 때마다 똑같이 이런 이름이 나와. 이게 진짜 맞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적인 문제가 사실 뭐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국무총리의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맞아요.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이름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름들을 보면은 전혀 무슨 뭐 이 국정의 어떤 방향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예고하는 이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고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게 김한길, 권영세, 김병준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까지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들이고, 그렇죠. 특히 네. 김한길, 김병준은 계속 김한길 위원장은 지금도 국민통합위원장 하면서 아니 뭐 여당 비대위원장으로도 거명이 되고 그렇죠. 또 뭐야? 또 뭘로 또 거명됐더라? 그 때가 무슨 뭐 때만 되면은 하여튼 혁신위원장도 거론이 그렇죠. 되고 때만 되면 네. 김한길 역할론이 나오는 그런 분인데가 김병준 이 직책도 길어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 거기로 가셨어요 요즘에? 그런가 봐요. 네. 뭐 정경련에 가 있지 않았어? 거기서는 이제 이상하다고 나왔고 뭘 이렇게 많이 다녀? 이분의 경우에도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와인을 많이 마셨다고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미들맨이다 이런 건데 이분들이 단지 민주당 출신이란 민주당의 한때 민주당 정부 그치. 또는 민주당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통합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네, 지금의 민주당이 이분들 총리 임명한다고 그러면은 오케이 해주리라고 기대하는 게 이상한 얘기고, 특히 김병준 이 회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사실 그 기억나실 거예요. 총리 할 뻔하다가 잘 안 된 뭐 그런 또 아픈 기억도 있는데, 아무튼 두루두루 성격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직책들도 네. 사실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동아일보 3면 말씀하시려고 한 거죠? 아, 네. 통화일보 3면요. 예, 통화일보 뭐 얘기 안 해도 네. 먼저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3면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 방금 전에 위에는- 얘기한 게 저게 예. 저 내용이에요. 저 위에 있는 제목도 이제 재밌는 제목이에요. 후임 네. 총리 인선이 협치 가늠자인데 김한길, 주호영, 권영세 등 거론된다. 이 협치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왜 저희가 이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는지 좀 이따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요게 오히려 더 재밌는 기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정무 사회 홍보수석도 교체할 듯. 지금 이제 수석급들이 전부 다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콕 집어가지고 누구가 교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더 흥미롭다고 느낀 거는 어제 대통령실에서 사의 표명할 무렵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또 재밌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담겨 있어서 그게 오히려 더 관심을 끌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독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0분 만에 한동훈 위원장이 딱 사퇴를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사실은 다 조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관섭 비서실장이 총선 개표가 끝난 이후에 이날 오전에 네. 수석들과 아침 회의를 가졌는데 네. 총선 패배의 의미와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다. 그리고 이 실장은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 총선 결과의 심각성에 공감한 수석급 참모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제 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비서관, 사회수석, 홍보수석의 사이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대통령실에서 이끈 장상윤 사회수석의 교체는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유연한 기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희생양이 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장관 교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근데 이제 경제와 정부 정책 기조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네. 성태욱 정책실장과 박준섭 경제수석, 박상훈 과학기술수석의 사이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래요, 대통령이. 근데 다른 신문도 성태훈 정책실장은 임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차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역시 여소야대 국회를 고려해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고 여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물 중에 낙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과연 그럴까? 네. 정무수석에는 과거처럼 전직 의원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 개편과 맞물려 개각에서는 이번에 원내로 입성한 현역 의원 출신들이 인사검증 때 많이 오를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거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수월한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인적 쇄신에 이어서 제2부속실 신설 등을 포함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 여부도 관심사고 민정수석을 폐지했잖아요. 네. 이 민정수석 기능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래서 지난번에 새만금 잼버리 사태 파행 등 여러 난맥상이 불거질 경우에 민심을 가감없이 청취해서 대통령에게 전할 민정 기능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은 시점에 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민정수석 기능을 신설하는 방안도 가능성 중 하나로 거론됐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법조계 관계자가 나옵니다. 네. 역시 나와야 돼요. 법조계 관계자가. 이 정부에서는. 법조계 관계자가 제일 많이 알아요. 네. 한때 법률수석이라는 이름으로 이 같은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민정수석 폐지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실제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도 민정수석 신설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럼 저 다른 신문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볼까요? 중앙일보 일면 보여주세요. 행안, 복지, 교육, 과기, 개각 검토. 여기도 이제 딱 좀 더 얘기들을 명확하게 좀 축소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한독수, 이관섭 총선 책임 사의.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발생한 뉴스는 밑에 이제 그 제목을 달아서 하고 오히려 우리 신문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취재를 해봤더니 행안, 복지, 교육, 과기는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라는 거를 오히려 일면에다가 더 강조하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중앙일보는 신문이 쬐끄만하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일면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오히려 종합면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기사가 있는데요. 알맹이는 사실은 오면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알맹이가 있어서요. 오면으로 가서 네. 총리는 국회 동의 필수, 거대 야권과 협치 첫 시험대 될 듯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의 연장선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새 국무총리 임명을 왜 이렇게 고심할까? 이거 과정이 그 중요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국회 제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 192석의 범야권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고요. 여권 관계자는 그래서 새 국무총리는 협치를 상징하는 자리인 만큼 야당에 수용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와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인물 말고 야권에 있는 인물이 나오는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름이 거론이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하여튼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쳐놓은 것 같고요. 그 외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주영 전 새누리당 의원도 지금 총리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사 제목으로 좀 뽑았던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한 총리 외에 4, 5개 부처 장관 교체 기류도 감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권 핵심 관계자 말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년가량을 함께해 교체할 타이밍이 됐거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부처를 중심으로 교체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 이종호 과기정통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꽤 장관급들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뭐 그렇죠. 중폭 이상의 개각이 될 수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인사청문회 어떻게 치를지 의문이고 예. 이 기사에서 사실 이제 복장 터지는 게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후임 비서실장으로 또 나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또 나오고 그다음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한길 등을 위원장은 총리 물망에도 가고 비서실장 물망에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복장 터지는 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그래 맞아 이동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거론한다. 그다음에 지금 시민사회 속 공석이죠. 황상무 씨가 막 그래가지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공석인 시민사회 속이나 차기 정무수석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중앙일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직 개편 요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정무장관직 신설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 상당수는 입법 사안인데 입법 권력으로 움켜진 야권과의 관계 개선이 급선무다라면서 정무장관 또는 특임장관 부활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신설되는 정무장관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적임자라는 관측이 나온다. 계속 이름이 장제원 의원은 거론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임명직은 가지 않겠다. 그 선출직은 아니다. 임명직은 안 가겠다고 했지 참. 뭘 안 가겠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임명직은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서실장은 계속 물망에 올랐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얘기로 오면 저는 여기서 김부겸 전 총리 얘기하는 게 저는 중앙일보의 사실은 뭐랄까요?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희망사항이지 그 말이 됩니까? 그렇죠. 바로 선거에서 직전에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을 한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총리를 임명하냐?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 이게 도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이게 사설이랑 수미상관을 이뤄요. 중앙일보 오늘 사설 제목이 뭐냐면 나라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협치가 총선의 명령이다인데 이 사설 깁니다. 이 가끔가다 중앙일보가 한 통을 탁 털어가지고 그렇죠. 사설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긴데 여기에 소제목 중 하나가 연립정부, 총리 등 협치 시스템도 고려를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이 얘기를 굉장히 밀고 싶은 거예요. 연립정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어쨌든 단독으로는 이 정부 운영이 어려우니 여소야대가 돼서 어느 정도 야당도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즉 거국내각이나 이런 거를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연립정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의 핵심적인 어떤 뭐랄까요 생색을 낼 수 있는 자리가 국무총리죠. 왜냐하면 국무총리라는 거는 명목상 어쨌든 내각을 통할하는 거고 장관 임명과 관련돼서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에 만약에 야당에 총리를 주면 그러면 국회에서 동의도 될 것이고 그리고 장관 임명을 하거나 할 때도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색낼 수 있다. 요거인데 지금. 근데 제가 볼 때 김부겸 전 총리가 그러면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최소한 그런 명분이 있으려면은 윤석열 정권이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우리는 지금까지 하는 완전히 다른 국정 운영을 앞으로 할 겁니다. 완전히 이제부터는 윤석열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정부입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죠. 김한길, 이동관,
그다음에 뭐요? 아까 신지호 전 의원. 신지호 전 의원이 총선에서 직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2조 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2조 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 사람이 정무수석을 하거나 시민사회수석을 한다고요? 아까 동아일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야당하고 대화를 하는 무슨 뭐 정무형 인사를 기용한다고요? 아니 직전 선거까지 2조 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어떻게 그러며 정무장관이 친윤 중에 친윤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장제원 의원이 정무장관을 하면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 되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과 다른 어떤 그런 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 김부겸 전 총리가 아무리 무슨 협치 의지를 말로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이거 받겠습니까?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제원 의원은 요즘에 좀 심심하긴 할 거예요. 아, 뭔 일이라도 해야지. 아니 이제 지역에서 잘 가시니 일단 갖고. 그렇죠. 이제 의원은 억울한데. 이제 김대식 의원이 하시지만 또 네. 지역구 관리에 많은 힘을 보태면서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실까요? 그러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너무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근데 지금 하마평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동아하고 중앙 거를 저희가 좀 보여드렸잖아요.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할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관련 기사 일면은 저렇게 돼 있고요. 봐보세요. 일면에 하마평이 하나도 없어요. 3면 보여주세요. 3면은 없어요? 아, 3면은 없다네요. 왜 없는지, 왜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하마평이 하나도 없어요. 기사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3면에 참모진 인적 쇄신 나서는 윤, 야당과 소통 강화 가능성도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 기사를 쓰긴 썼어요. 썼는데 여기 나오는 이름은 방금 말씀드린 신지호 전 의원 하나만 있습니다. 시민사회수석 후보로는 신지호 전 의원이 거론된다만 있고 나머지 이름은 없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인사특종을 조선일보가 제일 많이 했어요. 조선일보를 보면 진짜 그 다음에 인사가 나요. 그 인사안을 갖다가 주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총리를 찾고 있는데 왜 근데 조선일보에는 총리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언급이 없을까? 너무 신기한 일 아니에요? 희한한 일인데? 제가 넘겨짚기로는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김한길, 김병준 아까 쭉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국회에 오면 임명 동의안이 과연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하마평이 나오는 거는 우리는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지켜봤다가 확실한 거 있으면 쓸 거야. 그렇기도 하고 또 일개 안 쓰는 게 또 일종의 메시지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되는 그만하세요. 얘기를 좀 하고 다니세요.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는 하던데 네. 웃기는 얘기네. 네. 저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어. 네, 우리는 그거 얘기가 안 된다고 봐서 안 씁니다. 우리는 말 같지 않은 얘기는 안 씁니다. 아니면 세 번째 시나리오. 뭐 그동안에 이번 선거 국면에서 윤 대통령 적극적으로 비판하기도 했고 이번 선거에서 지면 이번 선거에서 지면 대통령 결단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김대중 전 주필이 그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윤 대통령?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런 칼럼 읽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조선일보 취재 거부, 조선일보한테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그랬을 수도 있죠. 삐져가지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상대적으로 중앙일보에 오늘 풍부한 어떤 정보들이 있어요. 가령 방금 말씀드린 기사에도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한편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한 육성 담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 주쯤 윤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과 새 국정운영 기조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육성이라는 게 뭐예요? 직접 나와서 뭔가? 나와서 생으로. 그렇죠. 그러면 기자들의 질문도 받나? 그런 건 모르겠죠. 네. 그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도 얘기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중앙일보에는 있는데 조선일보에는 딱히 그런 얘기도 없다. 그럼 우리 하마평 얘기까지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걸 한번 정리만 해보죠. 지금 어찌됐든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다. 그 뒤에 하마평으로 언급되는 인물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지금 이제 선별적으로 사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 분위기가. 그러면은 이관섭 비서실장은 아마 사의가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론되는 인물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장제원 의원 정도만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끊임없이 거론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 빠져 있기도 했고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까지 했다고 하는 일종의 좀 뭐랄까요? 당에 협조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했다고 하는 뭐 일종의 상을 받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안타깝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대통령실을
기구를 조금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면은 법률비서관이든 정무 아니다. 민정수석실, 네. 민정수석 자리를 만들든가 뭐 어떤 그거랑 비슷한 유사한 걸 하나 만들고 정무장관직을 신설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근데 정무장관직 신설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건 그리고 장관이기 때문에 좀 정부조직법 개정이 애매하긴 필요할 것 한데. 같은데. 그럼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한다고 하고 안 했던 제1부속실 또 그래, 검토한다. 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 예. 요거 다시 또 검토하고 있다. 또 이런 검토한다. 거고. 지난번에 검토했어야지 왜 아직도 검토를 한다가 나옵니까? 답답하네요 정말. 우리 구독자들께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좀 머릿속을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한 사람 궁금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어제 사퇴한 건데 뭐 사퇴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퇴한 건 뭐 기정사실이니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서로 간에 뭐 여권 내부에서는 네가 책임이니 뭐 내가 책임이니 뭐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으니 사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퇴 소식을 다룬 신문들을 한번 좀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조선일보 이면 보여주시면. 근데 나 저 말 딱 보고 정치할 거라 생각했어. 그렇죠.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방법을 고민한다잖아요. 그리고 민심은들 옳다. 이건 네. 아주 정치적인 용어거든요. 그렇죠. 사퇴하면서 무슨 민심은들 옳다야. 그리고 정치를 안 할 거면 국민 사랑을 되찾을 방법을 고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정치를 안 할 거면. 그럼요. 네, 자기 고민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기자가 그래서 손들고 물어봤어요. 정치를 계속 하는 거냐. 네. 그랬더니 난 약속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뭐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거죠. 뜻을 밝힌 거죠. 그렇죠. 동아일보 이면도 보여주십시오. 관련 내용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요. 저렇게 107일 만에 물러난 정치인 한동훈, 정계 은퇴엔 성그어. 그러니까 신문들의 관심은 다 저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한겨레 오면도 보여주세요. 저렇게 정치 지속 시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좀 험난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네, 저 맞아요. 기사들에 등장하는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네. 아까 조선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초 한 위원장의 정치 스케줄은 구원투수로 올라왔던 총선을 마무리하고 전당대회 출마로 당대표를 거쳐 2027년 대선 후보로 직행하는 코스였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었다. 하지만 예상을 벗어난 기록적 참패로 이 같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천 과정에서 한 위원장과 갈등을 쌓은 친윤그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총선 패배의 제일 책임은 한 위원장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원톱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한 만큼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벌써 이런다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한 위원장의 중앙정치 무대 복귀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평가도 많다. 이번 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진 만큼 한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거다. 핵심은 대중적 호감도의 유지 여부다. 이러면서 황교안 전 대표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대중적인 호감도가 유지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또 정치 컨설턴트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윤여준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수직적 상명하복 문화의 검사티를 벗고 앞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고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이냐에 따라 정치인 한동훈의 행로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 얘기는. 뭘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향후 이거는 조선일보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네. 조선일보가 쓴 거라는 거 전제하고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이재명 대표 등의 사법 리스크가 재조명될 경우 한 위원장이 다시 정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조선일보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다른 신문들도 저 관련 기사 쓴 거 보면 일단 한 위원장은 원래는 사퇴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중앙일보 같으면 네. 이렇게 써놨어요. 패배가 확정적이었던 전날 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당권 도전설도 돌았다. 바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나 한 위원장 스스로 깨끗한 승복과 빠른 퇴장을 택하면서 일단 패배의 잔불을 정리했다. 이는 용산발 악재 속에 나름 분투했다는 평가 못지않게 한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큰 것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게 팽배한 정권 심판론에 2조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은 선택이나 잡음 최소화에 방점을 찍었던 공천 과정이 전략적 실패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게 돼 있고 동아일보 기사를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전 위원장은 당초 당의 잔류에 총선 패배 국면을 수습하려던 방안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민주당에 일당을 내주면 사퇴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다는 일부 참모 의견에
고심 끝에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남겠다고 하면 공천과 원톱 선거운동 체제 등의 불만을 가진 인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네, 이렇게 물어뜯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계속 남아 계시지 말고 일단 잠깐 자리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차기 당대표에 도전할 거야? 아니면 대선으로 바로 직행할 거야? 아니 그 전에 잠깐 어디 유학 갔다 와야 되나?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일단 휴직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네. 동아일보가 한 전 위원장은 당분간 휴식 기간을 갖고 당장 당권보다는 차기 대선 도전 등 재기를 엿볼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변에서 대권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 들으면 예전에는 쓸데없는 소리 말라 이렇게 정색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최근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신문이 이렇게 씁니다. 한 전 위원장의 부인에도 미국 유학설도 계속 제기된다. 네.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여러 얘기가 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당분간 한동훈 위원장 얼굴 보기는 좀 쉽지 않겠다. 제가 생각해도 그게 현명합니다. 맞아요. 계속 지금 남아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계속 휩쓸려 가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선거 기간 내내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은 하고 눈 부릅떠가지고 그렇죠. 못했는데 아니 못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안 한 것도 있지.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패배 책임론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당이 혁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림없이 대통령실하고 부딪힐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못을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선거 전략이 잘못됐다. 2조 심판론 이런 게 뭐냐. 지금 정권 심판론이 있으면은 네. 여당은 민생 그런 걸로 가야지. 정권 안정론으로 가야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이런 똑같은 말을 당내 친윤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윤들이 한동훈 2조 심판론 왜 했어? 누구보다도 그전까지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뭘 물어봐도 이재명 대표 탓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치를 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 왜 그랬어? 이게 정치예요. 그렇죠. 난리 나는 겁니다. 자기 책임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이게 정치가 이렇게 비정한 거예요. 그렇게 급한 다 만들어 놓고 한동훈 올려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라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왜 그랬어? 막 그러고 화를 내는 거야. 자기들은 책임이 없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은 선거 막판 돼가지고 다급하니까 아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눈물 막 뚝뚝 흘러가면서 더 잘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반성은 무슨 반성이야. 난 너무 가식적으로 그렇게 했던 후보들 다 얼굴 다 기억하고 있어 사실. 그렇게 하고선 지금 전당대회에 누가 나올 거냐를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누가 나오는 거냐. 이 포스트 한동훈 체제 궁금하실 거예요. 포스트 한동훈 체제를 보도한 신문이 있습니다. 많은 신문에서 보도를 하긴 했는데요. 제일 지면상으로 눈에 확 띄게 보도한 곳이 있어서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해요. 중앙일보 사면입니다. 그러니까 비윤 나경원, 오선 권영세, PK 맹주, 김태호 과연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문들도 거론되는 인사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당선인,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은 뭐 친윤이라고 지금 불리는 이 의원인데 가급적이면은 당권은 비윤 쪽이 좀 잡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당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윤 중에서 누가 있을까? 그랬더니 2023년 그때 전당대회 할 때 당대표 한번 나가볼까? 그랬더니 50명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나경원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그게 훈장이 지금 된 거죠. 훈장이 된 거지. 그 안철수 의원. 그렇죠. 안철수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가만히 있어. 네. 국정운영의 회방꾼 이렇게 했던.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 깜짝 놀라서 그전까지 말하다가 아무 말도 안 했죠. 야, 그것도 훈장이 된 거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또 지금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버려져서 그렇지 지금 윤석열 정권을 만든 제일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에요. 어느새 얼굴 싹 바꿔가지고 나왔대? 그리고 그건 나경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을 받아서 그런 거지 미움 받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면은 지금 김태우 의원만 남은 거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쭉 보시면은 이게 제목은 이렇게 뽑아놨잖아요. 네. 제목을 이렇게 뽑아놨다는 거는 왜냐면 김태우 의원의 경우에는 또 당에서 시키는 대로 지역구로 옮겼는데 그렇죠. 험지실만 한 거지. 예, 그래서 살아남았고 PK 지역에 또 맹주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PK 지역에서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 중에 그래도 무게감 있고 좀 존재감 있는 사람 누구야라고 하면은 본인 아니냐 이제 이런 맥락인 건데. 근데 그렇게까지 잘 살아남고 그리고 선수도 높은데 그렇게 또 주목을 못 받는 사람도 참 드물어.
근데 이번에 여권 내부에서 그래 김태호 있는데 왜 안 해? 이런 얘기들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 느낌이 뭐냐면 제 이제 평론가로서 약간 네. 주관적인 느낌이 뭐냐면 다 빼고 남는 사람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잘못 나경원, 안철수, 지금 김태호, 그다음에 뭐 권영세 의원 지금 얘기 나오는데 권영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또 나왔어요. 권영세 의원이 그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총리로 아까 총리도 몰망이고. 거론되더니 네.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데 또 당내 여론도 나쁘지 않다. 지난번에 지금은 집을 뛰쳐나가서 새 살림을 차린 이준석 대표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권영세 의원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합리적이라는 그렇죠. 평판을 듣고 있죠.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그렇죠. 거론이 되는데 이 기사에서 같이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구 경북에서 육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 의원과 주호영 의원. 원조 윤핵관이었지만 친윤 핵심 그룹과 벌어진 권성동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 전당대회에 앞서 단일 지도 체제 대신 집단 지도 체제로 회귀하는 당원 당규 개정을 주장하는 일도 많다. 그래서 이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은 전당대회 치러도 2등, 3등 한 사람도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당내 중량급 인사들도 당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이 사람들이 대표 도전은 못 하는데 그렇다고 최고위원 나갈 급은 아니잖아요. 네. 이 분리해서 하면. 근데 한 번에 묶어서 하면 당권 도전하면서 이게 떨어지더라도 이 단일 지도 체제에서는 대표 떨어지면 다른 거 못 하는데 집단 지도 체제로 하면은 대표 떨어지더라도 후순위로 쭉 해가지고 최고위원 할 수 있으니까 네. 유승민도 그러니까 원희룡도 당 대표가 그러니까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최고위원이 당 대표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유승민도 원희룡도 안심하고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요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좀 흥미로운 대목이네요. 근데 요런 얘기를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쓰는데 좀 동아일보 기사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대통령실도 새 지도부 구성 방향을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겠죠. 당연히. 대통령실 관계자.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 남은 만큼 같은 지점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 같은 지점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같은 지점 바라봐야 된다. 정부와 여당 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면서도 적당한 긴장관계가 유지되는 균형적인 당정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적당하고 균형적이어야 됩니다. 경계를 벌써 하는 거고. 물론 뭐 정치인은 원래 그런 걸 잘해야지 정치인을 뭐 잘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너무 요구사항이 많네. 그렇죠. 못 고르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고 저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서 이것도 말씀드리겠는데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거는 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패배를 계기로 당의 체질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영남 고령자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30대 초선인 김재섭 당선인, 김용태 당선인을 지도부로 전면에 내세우자는 아이디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이준석 만들라고? 제2의 이준석, 제3의 이준석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고 같은 방향 바라보고 균형 감각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뭐 적당한 긴장 관계여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과하면은 이제 거의 정말 진짜 험지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금배지 하나 이제 달려고 하는데 당 대표까지 이렇게 맡겨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정말. 그 대통령실이 분위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심각하다 분위기가 정말 당내에서 그런 보도도 있고 뭐 난리가 났는데. 대양신문 4면에 나오는 보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게 시키지 않아도 진행 해요. 그러게요. 왜 이러지 내가? 네. 아니요. 벌써 진행 몇 번 하더니 진행 욕심이 생긴 거야. 아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 자, 경향신문 4면 보여주십시오. 자, 영남당 못벗은 여당 참패 수습하려 대통령 탈당 요구할 수도 이런 내용 아래 한동훈 빈자리는 누가 비운들 급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련 맥락들이 다 같은 지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탈당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들은 뭐 계속 나왔던 건데요. 이 기사 안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당내에선 총선 참패 원인을 논하며 저마다의 수습책들이 막 중분 난방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는데 한 의원은 한 위원장이 이조 심판론을 유세의 중심에 내세웠는데 모든 일을 범죄자와 비범죄자로 나누는 검사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당정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줘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힘이 약해져 당정의 균형이 맞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여권 인사는 총선도 끝났는데 의원들이 대통령 눈치를 보겠나 라면 오히려 대통령
대통령실 발 위기가 계속되면 당에서 대통령에게 탈당하라는 요구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국내각 구성 등 여소야대를 타개할 방안을 제시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비윤들 얘기, 이거는 뭐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거에 그 맥락을 같이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탈당하라고 하면 탈당을 할까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진짜 완전 끈떨어진 연신세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실의 반응. 네. 균형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긴장 관계여야 되는데 탈당해라.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완전히 이제 결단이 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네. 탈당해라라고 말하기는 그건 부담스러운데 그러려면은 그렇죠. 대통령도 명분을 줘야 된다. 그렇지. 그게 말씀하신 거국 내각이라든지 뭐든지 아무튼 그런 걸 꾸려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렸죠. 그걸 꾸리려면은 뭔가 국정 운영에 상당한 어떤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그 끝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겠냐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물망에 올랐던 인사들 정도 수준 가지고는 탁도 없다. 이게 그렇죠. 신문들이 대체적으로 보는 시각일 것 같은데 일단 윤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오늘 어제 56글자 입장문도 그것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56글자라고 굳이 보수신문이 오늘 지면에는 왜 안 넣는지 몰라. 이제 어제 항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온라인 기사에는 썼더라고요. 왜 굳이 56글자라고 했겠어요. 지금 달랑 56글자로 지난번에 의정 갈등 있을 때 51분 동안 나와서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국민들한테 훈시를 하듯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총선 참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비서실장 통해 가지고 56글자 달랑 발표하고 말아버리냐. 뭐 다음 주에 준비해가지고 또 뭐 발표할지는 모르겠으나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 거지.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할지를 전한 신문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3면 보여주세요. 남은 3년 내내 레임덕 위기, 특검 소용돌이, 정책 표류 예고. 이것도 뭐 다 예상 가능하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지금 뭐 남은 3년 내내 레임덕이 아니라 뭐 대두덕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지금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고 어제 조국 대표는 검찰 앞으로 가가지고 나 한동훈 특검 제일 1순위로 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빨리 소환해라 검찰이. 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정말 국정기조를 바꿀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한겨레신문 3면 불통 경고받은 윤 대통령 독단적 국정기조 바꿀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돼야 모든 게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뭐 여권 내부에서도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반신반의하는 거지.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기자들이 한참 듣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야당하고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인가요? 물어봤는데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다. 그렇게 네. 해석하셔도 좋다. 그것도 나도 기사 읽으면서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그 얘기가. 네.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다고 하는 얘기가.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답을 하는 어떤 태도는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못 질 것 같다는 본인이 책임을 못 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셔도 준비한 좋다. 답변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렇다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이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다양한 언론이 다 이 대부분 언급하고 있는 사례가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진 이후에 그 다음에 민생이 우선이다, 국민이 우선이다 이랬거든요, 윤 대통령이.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수 언론들이 대통령이 바뀌나 봐. 이래서 와 바뀌나 봐 이랬는데 안 바뀌었단 말이죠. 안 바뀌었던데 이거를 기사 말미나 이런 중간중간에 문장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뀌는 거냐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신문들이 다 잘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잘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진짜로 바뀔까? 이걸 끊임없이 기사에 넣어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칼럼을 쓴 조선일보 주필이 있습니다. 네, 양상훈 주필이라는 분이에요. 네.
이 칼럼이 너무 재밌어서 조선일보 최근의 보도 경향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논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선거 참패 이후에 주필이 직접 그럼 내가 쓰겠어. 그리고 거기 썼다고 하면은 조선일보 논조가 거기에 다 응집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 칼럼에 주목하게 됐고 칼럼 내용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강조했듯이 조선일보가 사전투표에 의해 분석을 포기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방관자적인 모드가 된 것 같아요.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사설도 어제 사설이었나요? 그제 사설이었나? 이제 윤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그렇죠. 했잖아요. 네. 모르겠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대안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고 그렇게 한동훈도 띄워주고 했는데 띄워줬더니 때리고 대안 줬더니 뭐 던져버리고 뭐 이런저런 코치해줬더니 다 듣지도 않고 어떡하냐 우리가 뭐 이런 건데 제목이 아무튼 아까 보셨듯이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이런 거고 당신이 문제야 지금. 그렇죠. 당시 대통령 부부가 다 모든 사단의 발단이야 지금. 그렇죠. 시작이 시작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보수층 유권자들이 이게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지금. 네.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이기는 게 정상이고 진보 정당이 이기는 게 이변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텐데 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요즘에 선거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이기는 게 정상이고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이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모을 수 있는 표를 다 긁어 모아야 이길까 말까인데 윤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가져다 줬던 나름의 선거연합을 해체해버렸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에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등을 우대해서 강력한 우군으로 만들었다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때 즉시 사과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을 총선 후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면 어제 신문들 일면 제목은 국민의힘 제1당 이재명 조국 위기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더 정확히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네. 이분이 상당히 지금 화가 난 상태로 쓴 거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게 이번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그토록 증오하며 내쳤던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이 당선된 것과 윤 대통령 정부를 낳고서 출산휴가를 갔다는 조롱을 받았던 추미애,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이 당선된 것은 상징적이다. 이렇게 썼어요. 네. 여야 모두에서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 어려워 보였던 제기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전 장관, 그러니까 이제는 추미애 의원 당선인이죠. 추미애 당선인, 그다음에 조국 대표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안 좋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왜냐? 윤 대통령하고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이게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참패 때도 약속했는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쇄신을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법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텐데 협치 어려울 거다. 네. 그리고 충돌의 시작은 김건희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김건희 특검 최우선 리스트에 오를 거고 그리고 여기에 최상병 특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하면 특검법은 통과가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 반발해서 특검에 동조하는 사람이 수십 명은 넘을 거다. 심정적으로. 실제 표를 찍는 거와는 별개로 네. 심정적으로. 이런 최악의 과정을 통해 김건희 특검이 성립하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평소에 윤 대통령 스타일이라면은 큰 사달이 벌어질 수 있다. 여권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충돌도 위험 요인이다. 추측컨대 윤 대통령은 선거 참패의 책임을 한 위원장에게 돌리고 있을지 모른다. 한 위원장이 공천을 잘못하고 선거운동을 잘못해 졌다는 것이다. 여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두 사람 관계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거의 이렇게 조선일보 주필이 썼는데 이게 정설처럼 지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사회 안 좋다는 거지. 국민에게 두 사람 갈등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한 위원장의 입장 발표로 노출됐지만 그 전에 이미 한동훈의 부상이 그렇지. 팔다리 다치는 부상이 아니라 부상이 그러니까 나를 치받고 올라올 것 같아라고 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거라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 눈에 거슬렸다고 한다. 당장 한 위원장 후임을 뽑는 당대표 선거가 두 사람의 충돌과 당내 갈등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칼럼은 이렇게 끝납니다. 선거에 앞서 보수적인 사람들조차 윤 대통령은 혼이 나야 한다고들 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혼났다. 심하게 균형이 무너진 승부는 협치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등의 성격과 여건을 보면 그 반대가 될 우려가 크다. 어느 한쪽이라도 자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일단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는 것이 좋을 듯하다. 나는 안전벨트나 매고 있겠다. 서로 양쪽으로 지금 싸우고 막 하는데 윤 대통령이 별로 안 바뀔 것 같은데 국정 그쵸. 앞으로 흔들흔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안전벨트나 매야겠다. 그래 뭐 알아서 하고 나는 안전벨트 매고 네. 안 흔들리려고 노력할 거야. 네. 사고 안 당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조선일보 주필의 논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될까. 글쎄요,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이걸 또 쓴 칼럼이 있는데요. 한국일보 칼럼이에요. 이준희 고문이 쓴 칼럼인데요. 윤 대통령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내용은 쭉 대동소이하게 다 진행이 되는 건데요. 출구가 전혀 없지는 않다. 국민의 마음을 돌려세우면 된다.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요. 그다음에 그리고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다라고 그 조언을 하면서 마지막 단락에 이런 거예요. 총선에서 다수당이 못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임을 일찌감치 인식하고도 내내 표 떨어지는 언행만 거듭했고 보수 언론에서조차 자기를 포함해서 온 것 같아. 이분이 원래 칼럼 이렇게 쓰거든요. 안타까운 고언을 수없이 쏟아냈는데도 오불관원이었던 그다. 비로소 그 쓰디쓴 후가를 받아든 지금 윤 대통령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변할 것 같지 않으니까 변할 수 있을까로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사족같이 지면 2개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이준석 대표. 그쵸. 화제 인물이잖아요. 화성을 해서 결국 그 어려운 선거를 뚫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제목이 지난 2년간 일에 대해 직접 말해야.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인터뷰예요. 조선일보는 이준석 인터뷰 굉장히 크게 실었고 그 옆에 김재섭. 그렇죠. 당선인 이번에. 김재섭 그 밑에 천하람. 네. 요 면은 보수의 미래 그렇죠. 새싹들을 전면에 지금 다 실은 거예요. 그럼 동아일보 8면을 보여드릴게요. 김재섭. 바뀌었네 위치가? 네, 김재섭 그다음에 이준석. 이게 이제 그러면은 조선일보는 동아일보는 보수 안에 국민의힘의 미래는 그 김재섭이다. 국민의힘 내에 있는 보수의 새싹과 조선일보는 보수의 새싹을 보는 보수 언론과 그 국민의힘 내에서 보수의 새싹을 보는 보수 언론과 네. 국민의힘 외에도 보수의 새싹이 있다고 보는 조선일보. 나중에 보수 정치가 재편될 때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은 안 될 것 같아. 자꾸 이준석으로 고개 돌리는 조선일보의 힐끔거리는 눈빛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나중에.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바뀔까? 과연 윤 대통령이 바뀔까?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딴 데로 한번 고개 좀 돌려볼까? 라고 하는 보수 언론들의 고민이 드러난 것 같아서 저희가 사족으로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 스콕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고요. 김민아였습니다.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